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의 사회를 맡은 허경욱입니다. 먼저 저희 패널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왼쪽에는 조금 전에 발표를 해주셨던 정혁 교수님이시고요. 그 옆에는 저희가 박정희 기념재단에서 학술원장을 맡고 계시는 좌성희 원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월드뱅크에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의 리드 이코노미스트 있는 리처드 다마니아 이코노미스트께서 오셨고요. 그다음에 한성대학교의 김은주 교수님, 카이스트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성풍현 교수님, 그다음 KDB의 미래전략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최호 소장님이십니다. 저희가 두 분 가나 재무장관과 문고 국장님께서 아주 좋은 사례 발표해 주셨고, 또 정혁 교수님께서 방금 아주 좋은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정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결국 60년 동안에 평균 6% 성장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고, 이게 거의 임파시블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점심때들 다들 열띤 토론을 하시느라고 조금 시간이 늦어졌는데, 앞으로 30분 내에 이 뛰어난 패널들을 모시고 30분 내에 결론을 내라고 하는, 역시 임파시블한 조합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기 계신 패널들께서 모두 한 5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KSP라고 하는 날리지 쉐어링이, 저희가 1세션에서 한국의 개발 경험을 얘기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세션에서 앞으로 한국의 발전을 어떻게 계속할 것이냐 하는 걸 얘기한다고 치면, 이번 세션은 그 중간에서 이러한 개발 경험을 아까 가나 재무장관이 말씀하셨듯이 다 같은 글로벌 빌리지에 살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분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한 5가지 작은 소주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개발 경험 중에서 이 지식을 공유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금이 아닌 지식을 공유하는 것의 어떤 의미. 두 번째는 그런 개발 경험의 내용은 무엇이 될 것이냐, 컨텐츠에 관한 문제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있는 KSP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적인 것도 많이 생기는데, 현재의 그 KSP 모델리티가 과연 맞느냐, 아니면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을 테고요. 네 번째로는 저희가 이런 개발 경험이 계속 쌓이고 집적하고 창조되고 또 공유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런 창조와 디세미네이션 기능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정혁 교수님 잠깐 그 얘기 하셨습니다만, KSP라고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ODA의 부분이고,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국제개발협력, 그 위에는 또 국제협력이라는 큰 분야가 있는데, 한국이 이른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고 표방하고 나서 앞으로 이 ODA라는 큰 그림을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이냐 하는 5가지 주제를 편의로 나눠놨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패널들께서 되게 이걸 참조하시되 그중에서 본인이 특별히 강한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는 부분에만 집중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정혁 교수님 발표하셨기 때문에 1인당 5분 드리면서 먼저 좌성희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의례적인 인사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저는 첫 번째 KSP 사업을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 했나? 2005년, 15년, 20년 가까이 해나가는데, 유산 사업이 또 새마을운동 전수사업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제 눈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성공 사례가 별로 없다. 계속 돈을 쓰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지식을 팔고 있느냐 하는 첫 번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고, 그걸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제가 오늘 발표하는 걸 쭉 보고요. 특히 우리 고영선 박사님의 발표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KDI가 그동안, 혹은 우리 주류 학계가 그동안 한국 경제 발전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는 기적을 이뤘지만 결과적으로 자원 배분의 왜곡이 심각히 일어났다. 자원 배분의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났다. 정부 개입이 심해서.
여러분 이 얘기가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학이 가르치는 메시지는 자원 배분의 왜곡이 있고는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전반부의 한국 경제 성공을 인정하면 대한민국은 자원 배분을 잘했다. 기적적으로 잘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기초 위에서 그럼 한국이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했느냐를 찾아내는 것이 KSP 사업의 첫 번째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노력이 충분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오늘 고영선 박사가 기업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식적인 얘기 아니야 그러겠지만 경제학에는 기업이 없습니다. 경제학은 기업이 없는 학문이란 말이죠. 기업이 있으려면 시장이 불완전해야 되고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업을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 대신에 우리는 기업을 분해해서 생산 함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본과 노동과 기술이 있으면 경제가 발전한다. 여러분, 자본 노동 기술은 밖에 시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그걸 잘 이용하고 어떤 나라는 잘 그걸 이용을 못하죠. 왜 그럴까? 두 번째는 자본 축적을 해야 된다.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과학기술을 증진해야 된다. 수출을 늘려야 된다는 아젠다를 많이 제시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자체가 경제 발전의 한 현상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를 의미하느냐? 성장과 발전을 열심히 하면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정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을 움직여서 열심히 일하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기업들을 움직여서 자본 축적을 잘하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기업들을 움직여서 수출을 잘하게 할 것이냐는 이 노하우, 정책 노하우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후진국은 절대 정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월드뱅크에서 칩 이코노미스트 오셨지만 후진국들이 갖는 가장 큰 불만은 뭐냐? 월드뱅크의 아이디어를 받으면 그걸 정책으로 전환할 수가 없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그러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정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그 노하우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뭐냐? 이거를 찾아야 노하우를 제대로 KSP 사업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동안 제가 박정희 시대 그 이후에 개발연대를 살펴본 그 결과로 제가 얻은 결론은 대한민국은 정부 주도가 아니고 기업이 주도한 경제 성장을 했다, 경제 발전을 했다고 봐야 옳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산업에 정부가 주도해서 정부 공기업으로 성공한 기업이 하나라도 있느냐. 역으로 대만은 꼭 같은 시대에 기간 산업은 전부 다 정부가 하고 나머지 시시한 산업은 민간에 맡겼습니다. 그게 한동안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대만은 중화공업을 포함해서 기간 산업에 대대적인 실패를 했죠. 그럼 80년대 이후에 후반 이후에 IT 산업을 집중적으로 산업정책을 통해서 일으킴으로써 오늘 한국을 캐치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학이 버렸던 기업을 살려내야 그 역할을 이해를 해야지만 한국도 이해할 수 있고 KSP 사업도 잘할 수가 있다. 제가 2005년에 진념 장관님을 모시고 고영선 박사, 박진 박사 몇 사람을 같이 해서 터키의 KSP 사업 첫 번째 사업을 제가 PM을 맡아서 했습니다. 제가 터키를 가서 담당 공무원들하고 토론을 했어요. 제가 질문을 뭐라고 그랬냐? 터키가 우리보다 경제 개발 계획을 더 많이 했고 그 당시에 9번을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터키한테 배웠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한테 뭐를 배우고 싶은 것이냐? 질문을 해봐라. 질문이 딱 2개였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한국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수출을 수십 배, 100배씩 증가시킬 수가 있었느냐? 터키는 9번 경제 계획을 하면서 수출 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내도 안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을 20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다 육성을 했느냐?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기네 그걸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두 질문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후진국의 문제입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면 K24 사업은 실패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같이 갔던 동료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러면 그런 정책을 했어? 답은 간단합니다. 잘 못하는 중소기업을 열심히 지원하면 대기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 정책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두 번째, 수출. 수출 잘 못하는 기업을 계속 가리키고 이렇게 하면 수출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느냐? 안 늘어나더라 이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 그러지 말고 그 순서를 바꿔라.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해서 중견 대기업으로 가는 기업을 앞에 놓고 더 많이 지원해라. 그게 은행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시장에서 은행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잘하는 기업을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죠? 근데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수출 마찬가지. 어떻게 수출을 육성하느냐? 수출을 잘하는 기업한테 더 많은 자원이 가도록 해야 수출이 되는 것이다. 못하는 수출 기업을, 적게 나는 수출 기업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기업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전부 다 망하는 기업으로 만들거나 중소기업 천재가 중소기업으로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바로 내가 얘기한 방식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거밖에 없다. 그런데 그 후에 터키가 한 10년 동안 연평균 한 7% 성장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도움이 됐는지. 자, 그럼 간단하게 제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제 5개년 개발 계획은 뭘 의미했냐? 기업 육성 정책이었습니다. 투자 계획은 어떤 기업이 무슨 투자를 하는가를 가려내고 잘하는 기업을 어떻게 선택하고 그 능력을 평가해서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돕고 노력하고 성과가 있는 수출 기업을 중화공업에 투입을 하고 잘하는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게 대한민국 기업 육성 정책이었고 그게 중소기업이 소위 재벌로 성장한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줬는데 이걸 대한민국 경제학자, 세계 경제학자, 월드뱅크도 마찬가지죠. 이게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시장 원리 안 맞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시장이 뭐라는 장치입니까? 시장은 항상 좀 줄여주셔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과 개인을 찾아서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인센티브가 가도록 지원하는 게 시장의 기능이니까 정부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 발전은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일단 하고 제가 다음번에 시간 좀 더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KSP 사업의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그 터키 공무원들이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사회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을 동등하게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 시책이고 이념이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정책이 바로 그 후반부 터키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은 미스터 다마니아에게 역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지원이라고 한다면 바로 스스로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전 세계의 국가도 교육을 하지 않고서는 또 인력을 교육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일의 환경은 오늘과 다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경험을 보면은 처음에 인프라,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했고 중공업에 투자를 했고 또 그 다음으로는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해서 제한된 자원을 잘 효율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꿀 수 있었던 것은 변화를 꾀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을 잘 받은 인력이 있었고 그리고 충분히 그러한 변화의 역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식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지식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교육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국가가 성장을 하고 변화를 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찰스 다윈 아주 유명한 진화론자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강한 동물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동물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응을 잘 하는 사람이 가장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 종이 살아남는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인류가 제대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프라, 다리를 구축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지식을 공유해야 할까요?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된 접근 방법을 펼치고 그 국가에 맞는 지식을 공유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식 공유를 위한 훌륭한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녹색 성장 기금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해서 유용한 공급을 하는 것이죠. 공유를 할 때에는 늘 수요 기반으로 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식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생존 능력을 가르치려면 낚싯대를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짓고 도로를 짓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식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적 자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발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도 다음 발전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을 할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교육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미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과 인적 자원 개발 그리고 그 새로운 현상에 항상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럴 만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갖다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김은희 교수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성대학교의 김은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온 것은 제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대응 그 KSP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평가하는 연구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그 우리 협력국들이 파트너 컨트리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KSP가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월드뱅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월드뱅크나 ADB 같은 은행들이 자신들을 솔루션 뱅크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그 파이낸셜 리소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이미 2004년도부터 KSP를 통해서 670여 개가 넘는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파트너 컨트리들을 돕기 위해서 해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이 과거 30년, 40년 전에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까 가나 재무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그 새로운 위험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도와주기를 우리 협력국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정보화 사회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서 더욱 앞서 나갔던 경험들을 우리 파트너 컨트리들이 다 잘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KSP를 통해서 지난 한 20년 동안 소위 모듈화라는 작업을 많이 해왔지만 그것보단 지금 더 나아가서 현재 어떻게 그 위험에 대응할지를 알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하는 두 번째 지식은 과연 지금 민간 부분과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그것도 가나 재무장관님도 말씀하셨고 정혁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이 지금 인도네시아의 행정도시 이전과 관련된 이런
정책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그 돈을 재원을 민간에서 어떻게 조달을 했고 민간에 있는 건설사와 어떻게 협력해서 행정도시를 짓느냐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맞춰서 최근 KSP도 민간 기업들이 제안하는 어떤 주제들 이런 것들을 KSP 주제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방금 월드뱅크에서 어댑티브한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개발도상국들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글로벌 복합 위기라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을 동시에 겪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 그리고 유연한 지원, 민첩한 지원, 애자일, 플렉서블 이런 것들 단어가 거의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현재 KSP는 1년 주기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고 단년도에 계약 관계 내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이 복잡해서 시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게 정부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성풍현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의 성풍현입니다. 저는 한 30년 동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에서 교수를 하고 한 3년 전에 은퇴를 해서 지금은 케냐에다가 그 카이스트 같은 학교를 지어주는 그런 케냐 아이스트 건립사업단 단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션 주제가 경제개발 모델과 국제협력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협력 과제 하나를 소개하고 그 경제 발전에 있어서 경제개발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과제가 케냐 아이스트, 우리 카이스트처럼 케냐 아이스트 건립사업단입니다. 건립사업단, 제가 지금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50여 년 전에 카이스트를 갖다가 만들 때 우리가 미국에서 600만 불의 돈을 차관을 들여갖고서는 그걸로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만들어갖고 우리 카이스트가 여태까지 이제 성장해 왔는데 케냐 아이스트도 케냐 정부가 우리나라한테서 9,500만 불, 그러니까 약 한 1억 불 정도를 갖다가 차관을 들여가갖고 그 돈으로 케냐에다가 우리 카이스트 같은 학교를 갖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희 카이스트가 어떻게 학교를 만들어야 되느냐, 무슨 과목을 가르쳐야 되고 무슨 연구를 해야지만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이런 걸 갖다가 자문해주는 그런 역할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1962년에 여러 번 나왔지만 1962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불밖에 안 됐는데 2021년에는 3만 5천 불 가까이까지 늘었는데 그런 그 경제개발에는 경제성장에는 과학기술자의 그 노력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자를 갖다가 길러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그 카이스트라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해내고 카이스트를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주 큰 덕을 받습니다. 우리 통계에 의하면은 카이스트가 여태까지 배출해낸 고급 인력, 학사, 석사, 박사가 약 한 7만 명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 R&D의 연구 인력의 25%가 카이스트 출신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그 공학 관련 교수의 전체 교수의 20%가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2022년 영국 QS 랭킹에 의하면은 카이스트가 전 세계에 41위고, 공학으로만 따지면은 16위입니다. 하여간 우리나라 경제 발전, 경제 개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카이스트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거를 케냐 정부에다 알려줬을 때 케냐 정부가 우리도 그런 그 과학기술 전문 대학이 필요하다, 전문 대학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과제가 시작돼 갖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노을리지 쉐어링 프로그램에 대한 이걸 갖다 우리 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노을리지는 결국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력이 필수적이고, 그 과학기술 인력을 갖다가
많이 그러니까 배출해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스트 같은 어떤 과학기술 전문 대학이 필요하다 하는 게 노을리지고, 그 노을리지를 갖다가 케냐에 쉐어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카이스트 만들 때 그 주된 인물이 전 과기처 장관이신 정근모 박사님이십니다. 정근모 박사님이 그 카이스트를 제안해서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우리 카이스트를 만들었고, 지금 정근모 박사님이 케냐 대통령 자문이 되셔갖고 2000년대 후반 정도일 거예요. 그때 가서 케냐 대통령한테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도 카이스트 같은 학교가 필요하다. 케냐도 케냐 비전 2030이라는 걸 만들었고 2030년까지 자기네들 경제 개발을 하려고 그래서 2008년서부터 지금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계속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너희들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카이스트 같은 학교가 있어 갖고서는 과학기술 인력 배출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러니까 케냐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3대 음와이 키바키라는 대통령인데 그분이 받아들여 갖고 케냐 과학기술원을 갖다가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우리 경제 개발, 우리 지난 60년 동안의 눈부신 경제 성장에 과학기술의 그 중요성을 갖다가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좀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옛날에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왜 반도체를 갖다가 한국한테 졌느냐 한번 조사해보자. 그 조사했더니 뭐가 나왔는가 하면, 그 당시에 졸업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경제 성장할 때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간 데가 공대입니다. 공대. 그런데 일본은 벌써 의대, 법대, 상대 이런 데를 가지 공대 가는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유였다. 근데 요새 어때요?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 얼마 전에 PD 수첩을 봤더니 국민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을 만들어서 의대를 준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이렇게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나라 앞으로 경제성장에 큰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됐습니다. 저도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호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하게는 코리아 디벨롭먼트 뱅크 KDB로 알려져 있는 산업은행의 최호입니다. 아까 이제 6디케이드 동안에 6% 성장을 우리나라가 했다고 지금 말씀을 들었고요. 많은 요인이 있는데 그걸 경제적으로 생산성, 인적 자본, 그리고 또 옆에 우리 이제 성 교수님께서는 과학 기술을 말씀을 하셨는데 금융 역시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개발금융 기관으로서 산업은행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저런 똘똘한 금융기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저희 산업은행은 1954년에 설립되어서 전후 복구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 80년대에 중화공업 육성, 그다음에 이후 자동차, 반도체 등 요즘의 주력 산업,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까지 시대별로 산업을 이끌어 오고 지원해 오는 역할을 했고요. 물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시장 실패를 보완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이럴 때 시장이 흔들릴 때 저희 산업은행이 들어가고요. 기업 구조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시장 실패 보완 영역, 그리고 새로운 영역 금융시장도 개척을 여러 영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PF 같은 영역은 저희가 글로벌하게도 탑티어에 속해 있고요. 이렇게 통해서 여러 영역에서 저희가 우리나라 개발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KSP 차원에서 산업은행을 얘기를 하자면 이런 개발금융에 저희가 이루어왔던 역사와 경험들을 저희도 쉐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부터 15년간 4년 동안 몽골 개발은행 설립에 저희가 개입을 해서 처음에는 위탁 경영을 했었고 이후에는 자문 계약으로 저희가 몽골 개발은행을 지원했었습니다. 요즘도 저희가 베트남, 칠레, 캄보디아
이런 쪽하고 저희 개발금융을 경험을 전수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기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산업은행의 이 경험들이 글로벌하게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개발금융 과정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은 금융이 따라붙어야 되는데 ODA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ODA로 시작하지만 그리고 국가 신용도를 이용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개발금융기관이 바깥에서 해외의 자금을 끌어오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금이 커지면 이 정책금융기관이랑 민간 자금을 함께 이제 경제 개발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이 자원 동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정혁 교수님 꼭 애드하고 싶은 말 한 말씀만 하시면. 네, 제가 하나만 딱 애드를 한다면 실제로 저희들이 많은 한국 개발 경험에 있어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임플리멘테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 연구나 지식이 굉장히 애드혹한 베이시스로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시행체계나 전담기구가 KSP를 시행하는 쪽으로 바꾸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KSP 시행체계에 있어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 지금 용역사업 베이스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시행 구도로는 실질적으로 그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연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변환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좋은 말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KSP 지식의 공유하는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월드뱅크에서 말씀하셨고 이미 진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 또 아까 좌성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책이 과연 중요하다. 또 한정된 개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역시 또 지식과 정책이 중요하다. 그 의의는 충분히 말씀이 된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좌성희 교수님 경우 특히 민간 기업의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가 강조해 주셨고 그 월드뱅크에서는 특히 교육, 인적 자원, 그다음에 어떤 그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그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은주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막상 개도국에 가보면 우리 개발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도성장기뿐만 아니라 요즘 복합 위기를 맞아가지고 새로운 여러 가지 도전, 그린이라든지 디지털, 신도시 개발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까 정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SDG라고 하는 그 유엔의 고는 무려 17가지가 큰 목표입니다. 따라서 경제 개발 경험뿐만 아니라 보건, 사회개발, 그린, 디지털 이런 식으로 내용이 계속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KSP 형식과 한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가지고 1년 위주로 되어 있고 단건 위주로 되어 있고 뭐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손발을 잡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좀 고쳐야 되고 정혁 교수님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임플리멘테이션 쪽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고쳐야 되겠다. 또 좌성희 박사님도 사실 어떤 말씀하신 거냐면 우리 개발 경험은 진수가 무엇이냐 이게 계속 연구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 결국 이거 현재 갖고 있는 그 KSP의 형식과 그 내용을 바꿔주는 어떤 새로운 법적 근거나 제도적 개발이 있어야지만 KSP가 새로운 수요에 탄력 있게 적응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래 발전 방향은 너무 깊은 얘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은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정혁 박사님 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세계가 ODA만 갖고는 도저히 세계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는 아까 가나 재무장관도 말씀하셨지만 수많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한데 ODA 갖고는 도저히 되지가 않는 거고 결국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고 개발 금융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좀 더 장기적으로는 요즘 세계에서 그 주로 되고 있는 DFI라고 할까요? 개발 전문 기관으로 발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오늘 패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패널 여러분하고 발표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